조선 형조의 오래된 문서더미 속에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살인을 자백했는데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살인자는 관하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러 간 정부관리는 자신이 왜 하필 그곳에 가야 하는지를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1767년 여름 경상도 밀양 땅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 백화암. 흰 꽃이 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그 여름만큼은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암자의 주지 도원 스님은 나이 63, 도력이 높고 청빈하기로 이름난 스님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절 아래 마을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몸소 약초를 캐 마을에 내려보내던 스님. 어린 동자승들이 혹시 실수해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스님이 어느 날 아침 호련히 암자를 내려왔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짚고 밀양관하로 곧장 걸어 들어가더니 엎드려 자복했습니다. 소승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벌을 받으러 왔습니다. 현감은 당황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조사하러 오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사건이라 현감은 한양 형조에 바로 알렸습니다. 그런 다음 백화암 주지에게는 암자로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형조에서는 즉시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관리의 이름은 이준혁. 35살의 정육품 형조자랑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밀양으로 한여름의 시골길을 이준혁은 내려갔습니다. 이준혁이 밀양관하에 도착한 것은 한양을 떠난 지 닷새 후였습니다. 밀양관하의 작은 방 촛불 아래 이준혁은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자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신도 증인도 피해자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현감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망이 든 노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자에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이준혁은 직접 백화암으로 올랐습니다. 첫눈에 보아도 스님은 범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은 채로 찾아온 관리를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도망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준혁을 보는 스님의 눈에 뭔가 차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평생의 숙제를 마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나으리 먼 길 오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시오?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당혹스러웠지만 답했습니다. 35입니다. 스님이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만 잠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군요. 21가 됐을 때, 35이 됐을 때 꼭 한 번씩 뵙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스님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먼지가 쌓인 함이었습니다. 저 나무함 안에 있습니다. 소승이 25년간 숨겨온 것이. 사건이 해결된 나중에 이준혁이 이 대목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때 스님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살면 됩니다. 무서운 것은 어른이 알면 됩니다. 함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타다 남은 편지 조각. 불에 그을린 채로 글씨 몇 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리하라. 흔적 없이. 대가는 또 하나는 작은 옥패 하나. 아이들이 차는 것으로
그 위에 한자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혁. 이준혁은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 것입니까?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742년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밀양부사 박성원의 신복이 백화암을 찾아온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남자는 봉인 된 서찰 하나와 엽전이 든 꾸러미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사 오른의 뜻이오. 산 깊은 곳에 묻으시오. 흔적 없이? 그리고 10살 난 아이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체념한 아이에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찰을 펴봤습니다. 처리하라. 라는 두 글자. 그리고 돈꾸러미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다 부서져 비가 새는 암자를 고치고도 남을 만큼. 스님은 마당에 나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식칼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쩍이는 소리. 어린 것이 소리를 죽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식칼을 도로 부엌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찰을 아궁이에 넣어 불태웠습니다. 엽전 꾸러미는 마당 한켠 항아리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 한 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이준혁이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스님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소이다. 25년 전 1742년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일대에 세도를 부리던 밀양 부사 박성원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정실 소생의 맏아들과 관기 소생의 서자. 서자의 이름이 바로 준혁이었습니다. 나이 10살. 그런데 준혁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총명하고 기계가 넘쳐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해지자 정실 부인과 맏아들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모자는 서자가 관직에 오르거나 재산 분배를 요구할까 두려웠습니다. 모자의 꼬드김에 넘어간 박성원은 밀명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백화암에 데려가 맡기되 처리하라.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당시 갓 주지가 된 젊은 도원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박성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의 옷을 사주었습니다. 아이를 죽이는 대신 살렸습니다. 이름을 지우는 대신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불태우고 옥패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박성원의 신복이 다시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그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일을 잘 처리하셨소?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흔적은? 설마 하니 남기겠습니까?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암자는 조용했습니다. 동자승 하나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까까머리에 키가 작은 아이. 남자가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는? 스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올봄에 들어온 아이요. 진주 쪽 가난한 집 자식인데 먹을 것이 없다 하여 거두었소. 얼굴이 희구만. 그쪽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소. 남자는 잠시 더 뜯어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부사 오른께서 스님을 신뢰하신다고 하셨소. 앞으로도 잘 부탁하오. 남자가 산에서 내려가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스님은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짚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준혁을 절대 마당에 혼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암자를 찾는 외부인이 있으면 반드시 미리 방 안에 숨겼습니다. 3번 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하러 오는 차가 있을 때마다 스님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진주 쪽 아이요. 아이는 이듬해 봄 암자를 떠났습니다. 부친이 준 돈을 거의 그대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자백한 살인은 대체 누구를 죽였습니까? 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는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소승은 25년 전 이준혁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의 집을 죽였습니다. 나으리가 살아오신 삶 속에서 뿌리를 소승이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소승이 지은 죄입니다. 이준혁은 그 말의 뜻을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형조 자랑으로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고아라 들었고 어느 좋은 분이 거두어 한양으로 올려보내 주었다 했습니다. 그분이 준 돈으로 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 좋은 분이 누구인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분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준혁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왜 지금 25년이 지나서야 스스로 관아에 나타나신 겁니까? 스님은 품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의원의 글씨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받아 펼치자 예상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가을이 오기 전에 갈 것 같습니다. 스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2가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나으리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으리께 제대로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라니요. 저를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었지만 진실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나으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으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소승이 나으리의 과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나으리의 삶에 얼마나 큰 구멍을 냈는지 소승은 생각할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뿌리 없이 떠도는 부평초 같은 삶.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랐지만 명절이 되면 찾아갈 부모나 집이 없는 허전함.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모를 사람이 없다는 것. 그 구멍을 지금 이 늙은 스님 앞에서 비로소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스님, 이준혁은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었습니다. 만약 스님이 그때 밀양 부사 박성원의 명을 따랐다면 저는 지금 없습니다. 스님은 살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살리셨습니다. 그 죄를 어찌 벌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오래 참아왔던 것이 비로소 흘러내리는 것처럼 25년 동안 한 번도 자랑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나으리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풍문으로 들려왔을 때 소승은 그날 밤 내내 예불을 올렸습니다. 제대로 이름도 불러드리지 못하면서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목이 메어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으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미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당신은 이런 출신이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폐가 될까 싶었습니다. 페라니오. 이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얼마나 궁금했는지 아십니까? 저를 한양으로 올려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저를 왜 도와주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한 번만이라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님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조 자랑이 암자의 늙은 승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이준혁의 어깨를 잠시 짚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준혁은 그의 가을이 다가도록 백화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조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도원 스님은 그의 10월 이준혁의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잘 살아주어서, 바르게 살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준혁은 훗날 형조 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나라와 백성에 해드는 짓은 절대 하지 않도록,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스님의 보살행에 부끄럽지 않도록 벼슬아치의 삶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집 사랑채 한켠에는 낡은 나무 함이 하나 평생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타다 남은 편지 조각과 준혁이라 새긴 옥패 하나가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물으면 그는 항상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를 만든 것은 과거 급제도 관직도 아닙니다. 이름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아이를 살리기로 마음먹은 스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랑은 때로 가장 오래 남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그저 누군가가 살아있기만을 바라는 마음. 도원 스님이 25년간 혼자 지킨 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 등의 사료를 모티프로 하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 창작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